예.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요 그림을 보니까 내가 잘못 설명한 게 있네요. 이 802.2가 이더넷이 아니고 802.3이 이더넷이고요. 그 다음에 802.2가 LLC죠. 예. 이게 뒤바뀌었어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02.3이 이더넷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계층별 구조를 보시면 1계층, 2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802.3이 결국은 이 파트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EE에서는 이 LLC 파트가 이제 802.2 부분으로 해서 상위 계층과의 인터페이스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스 이더넷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렇게 1계층, 2계층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802.2도 이 딕스와 802.3 요거도 딕스와 그 어떤 호환성을 유지를 위해서 이 딕스 모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IEEE의 802.3은 굳이 또 이제 이 802.2의 LLC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802.2, 3이 예,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802.3 이더넷은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한다. 802.2와 함께 사용되는 모드, 그 다음에 그 딕스 버전의 이더넷으로 동작하는 모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802.2의 LLC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주로 유저 데이터의 전송보다는 주로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들끼리의 어떤 그 자체 프로토콜, 그러니까 장비들끼리의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체 프로토콜을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여기에서 서포트가 된다. 이 802.2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프로토콜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IP라든가 뭐 이런, 물론 IP도 얘가 서포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802.2를 쓰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802.2의 헤더가 이 이더넷과의 이 딕스 이더넷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헤더 구조가 그 이더넷 헤더에 들어가지 않고 페일로드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페일로드의 맥시멈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MTU 1500바이트인데 그 1500바이트 중에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페일로드의 사이즈의 최대값이 줄어져 버리죠.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그 유저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유저 데이터의 대부분은 IP일 거고요. 그런 데서는 주로 쓰이지 않는다. 딕스 이더넷의 그 호환 모드가 주로 쓰인다. 그래서 사실상 딕스 이더넷 표준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IEEE 802.2와 3이 결합돼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지컬 링크 컨트롤 서브레이어는 상위계층이 어떤 프로토콜이냐를 지정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인다. 상위계층에 대한 서포트 용도로 쓰인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을 위한 그런 절차를 담당을 한다. 뭐 피지컬 레이어는 실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 서킷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커넥터라든가 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신호의 그 포맷이라든가 신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더넷 표준이 있어요. 이더넷 표준도.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미디어의 종류라든가 그 미디어 같은 미디어라도 이제 속도라든가 또 사용하는 방식 등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EEE 802.3 이더넷 이게 표준 이더넷이라면 이제 802.3U는 요거는 요게 10Mbps까지라면 이게 100Mbps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802.3Z는 이제 1GBps까지 뭐 이런 식으로 속도에 따라서도 이제 표준이 다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미디어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0 이더넷 같은 경우엔 이 동축 케이블 중에 이제 띡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쓰는 방식이고 최대 500m까지. 10 thin이라고 하는 좀 이거는 굵은 케이블, 지난번에 봤던 노란색으로 좀 굵었죠 케이블이. 네, 이거 좀 까만색으로 좀 가느다란 동축 케이블을 쓰는 10 이건 대략 한 200m 내외, 정확하게는 185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반올림해서 200m라고 해서 10 5가 이제 결국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 10T는 이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이 아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쓰는 그런 이더넷의 경우 100m까지 뭐 등등 미디어의 종류나 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이더넷 표준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이제 계속 개발해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것도 이제 이때의 얘기고, 지금은 아까 되겠지만 이제 1.6 테라bps까지도 상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 하는 거고요.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는 여기에서는 이더넷 그2 딕스 이더넷,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회사와, 지금은 없어요 이 회사가. 과거에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대형 컴퓨터 위주로 만들던 회사였고요. 인텔은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록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복사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복사기뿐만 아니고 IT 분야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실제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맥킨토시가 뭘 모델로 했냐면 이제 제록스가 만든 그 워크스테이션을 모델로 해서 GUI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파퓰러하게 알려진 그 GUI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가 바로 맥킨토시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뭐 마우스를 쓴다든가 그래픽 환경을 쓴다든가 그런 그 개인 컴퓨터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물론 전문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그래픽 스테이션들은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에 가서 80년대죠. 가서 제록스의 그 컴퓨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맥키노시를 개발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딕스 표준이고 딕스 표준의 버전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 현재 버전 2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넷 2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게 딕스 표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더넷의 이 앞부분의 헤더들은 요거는 이제 레이어 1의 기능을 하는 헤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아는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의 레이어 2의 헤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레이어 2의 헤더나 아니면 이 트레일러, 그다음에 페일로드, 이 구조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상위 계층 페일로드가 어떤 프로토콜로부터 의뢰가 된 거냐를 나타낸 이더 타입, 그리고 이제 MTU가 1500인, 그리고 또 최소 사이즈도 있어요. 최소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사이즈죠. 그래서 46바이트. 만약에 ARP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데이터가 작아질 수도 있죠. 또는 TCP에서 뭐 에크너지나 뭐 이런 것들, 뭐 3핸드 쉐이킹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없다 보니 46바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최대 46바이트까지 맞추기 위해서 이더넷에서 이제 패딩을 붙여서 46바이트까지 만들어주죠. 뭐 그건 우리가 와이어샤크를 가지고도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걸 체크하기 위한 프레임 체크 시퀀스 뭐 등이 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1에서의 그 특별한 기능으로서 그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그런 신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블이라는 것과 스타트 오브 프레임 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대방 회로로 하여금, 즉 이 송신 측에서 수신 측의 NIC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자 이제부터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이 회로를 준비해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용도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패턴은 그냥 원제로가 계속 반복되는 7바이트입니다. 그래서 7바이트면 7, 8, 2, 56비트가 101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 물론 이건 이제 뭐 이 미디어나 속도에 따라서 뭐 10메가ps 이더넷이면 맨체스터 코드로 해서
전압 레벨로 가겠죠. 이 UTP 케이블을 쓴다면 또는 이제 100Mbps면 MLT3 코드로 해서 가겠죠. 1010에 대한 그 시그널링이. 어쨌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이제 이쪽의 회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워밍업을 하겠지. 워밍업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즉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 데이터를 보낼 거다 하고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를, 즉 프레임을 이제부터 보낼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한 바이트를 추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10101011 하고 보내요. 계속 1010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10101011을 보내는 순간 1010이 아니네? 1이네?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이제 프레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프레임이 전송이 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알아채고 여기서부터 프레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익히 해봤었어요, 그죠? 이더넷 프레임에 뭐 ARP 프레임 같은 경우에 ARP 리퀘스트 같으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와이어 샤크에 나타나는 건 이 부분만 나타나죠. 이 부분만. 심지어는 이것도 다 빼고 나타나죠. 이 앞에 것도 없이 나타나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ARP 뭐 이런 정보가 헤더에 붙고, 그죠? 헤더에 붙고, 그다음에 실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ICMP의 경우에는 ICMP 뭐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나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ICMP, IP 그리고 이더넷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동작하다 보니 이제 이더넷에서 상위 계층의 IP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타입 IP.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 호스트에서 보낼 때의 넥스 호흡이 되겠죠. 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네. 등등. 물론 ARP 리퀘스트에서는 이게 자기 자신, 이게 브로드캐스트 리퀘스트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위 계층이 TCP인 경우, ICMP나 TCP나 똑같죠. 어차피 IP가 상위 계층이다 하는 건 똑같죠, 그죠? 예. 그려보면 이제 TCP, IP, 그다음에 이더넷. 이제 이더넷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상위 계층은 IP다 이거죠. 예. 구조가 뭐 그렇다 하는 거고, 뭐 IPv6의 경우에는 이제 상위 계층이 IPv6다. 여기까지는 딕스 표준이고 딕스와 호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802.3과 802.2 LLC가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이 부분이 이더 타입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더넷 프레임의 길이. 그 다음에 그러면 상위 계층 타입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페일로드에 LLC 헤더로서 추가된다 이거지. 나머지 부분이 페일로드가 돼요. 깎이는 거지, 페일로드 공간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LLC 헤더가 추가된다. 이 부분이 LLC 헤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DSAP, 뭐 SSAP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DSAP는 상대방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 SSHP는 소스 쪽의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입니다.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상대방과 즉 데스티네이션과 소스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은 여기 프로토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위치들끼리 네트워크 구성을 자기네들끼리 뭔가 자동으로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배울 거고요. 스위치 네트워크에서의 그 스위치 간의 동작을 위한 그런 용도의 뭔가 주고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프로토콜이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거 외에도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외에도 를 위한 BPDU 외에도 뭐 IP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주로 이런 IP의 경우에는 이런 802.3, 802.2 프레임을 쓰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페일로드가 그만큼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네, 그 정도 하고, 이거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계층과 그 다음에 로지컬 링크 서브 계층이 각각 이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느 것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맞춰보라는 거죠. Controls Network Interface Card through Software Drivers. 드라이버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카드를 컨트롤한다.
인터페이스 카드를 컨트롤한다는 건 NIC를 컨트롤한다는 건 그 하드웨어적인 것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MAC일까요? LLC일까요? 하드웨어를 컨트롤한다면 하드웨어는 계층 얼마예요? 물리계층이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렇죠. 물리계층이 하드웨어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맥 서브레이어가 되겠죠. 그렇죠?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액세스하기 위한 컨트롤의 용도죠. 그래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works with the upper layers to add application information for delivery of data of higher level protocols. 그래서 상위 계층 프로토콜과 상위 계층과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한다. 상위 계층과 협업을 하는 건 이거예요. 상위 계층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MAC예요, LAC예요. 당연히 LLC가 되겠죠. 위에 계층과의 인터페이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위 계층에 어떤 프로토콜 타입이 오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LLC 헤더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의 상위 계층 내 쪽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나타내니까. 그다음 works with the hardware to support bandwidth requirements and 뭐 works with hardware 여기서만 보면 끝났죠, 그죠? 하드웨어와 같이 작업을 한다, 연동이 된다는 뭐예요? 당연히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쪽을 하는 맥이죠, 그죠? 맥. 그 다음에 controls access to the media,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죠. 그 다음에 CSMA CD, CSMA CA 역할을 한다. 이게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맥이죠. 이게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니까. remains relatively independent of physical equipment. 물리적인 것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럼 여기 있으면 독립적일 수 있나요? 얘를 컨트롤하는데? 아니죠. 얘는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죠. 그죠? 얘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 미디어를 컨트롤하니까 얘는 그 미디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냥 상위 계층에 대한 정보만 여기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함으로써 이제 이 위에 계층이 전혀 미디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어 날라질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IP나 뭐 이런 상위 계층이 도대체 이 밑에 계층, 밑에 네트워크가 뭐 이더넷인지 와이어랜인지 와이스랜인지 아까 봤던 뭐 FDDI인지 뭐 토큰링인지 또는 뭐 PPP 네트워크인지 어떤 네트워크인지 신경 안 쓴다 이거지. 예. 그건 알아서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어랑 상관없는 LLC가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 Controls the Network Interface Card. 이게 왜 이거라고? 예, 여기에 써 있군요. Implemented in software, hardware independent.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고 구현이 되고 하드웨어와는 독립적이다. 주로 NIC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예, 그 의미군요. 예. NIC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다. 뭐 그 말에 따르면 이 말이 맞죠.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는 LLC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802.3 프레임의 구조의 프레임이 아까 이 부분이 어느 것을 나타내느냐, 어느 것을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uses pad to increase this frame field to at least 64 bytes. 그래서 이더넷의 프레임을 최소 64바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최소 64바이트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이 그림에서 요겁니다. 이게 64바이트, 최소 64. 그러니까 헤더와 트레일러를 포함해서 64가 최소이고요. 이 페일로드만은 46. 왜냐하면 이게 이제 6, 2, 넷 하면 이게 18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18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서 물어본 거는 결국은 패드를 붙이는 부분은 어디냐 이거지. 패드. 그러니까 패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uses pad to increase. 그러면 802.2 header and data. 그 다음에 frame check sequence, type, start of frame delimiter, destination address, preamble, source address 중에 패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 어디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데이터가 바이트 수가 48바이트가 안 되면, 아니 46바이트가 안 되면 여기다가 46바이트가 되도록 패드를 붙인다 그랬죠? 보통은 패드는 0을 붙이죠. 0000 해서 붙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패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escribes which higher layer protocol has been used.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느 것이냐?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느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이미 다 한 거예요. 학기 초에 중간고사 이전에 이미 다 했죠. 이거는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미 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그거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se frames originating NIC or interface MAC address. 이 프레임의 그 originating이라는 게 이제 출발하는 NIC나 그 인터페이스의 MAC address. 이 장치의 출발 MAC address, 쉽게 얘기하면 source MAC address죠. Assess host in determining in the frame received in address to it. 이 프레임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냐를 나타내는 그런 주소, 알아내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 프레임이 너한테 가는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도 결국은 주소죠, 그죠? 무슨 주소? 이게 나한테 왔느냐를 판단하는 주소? 뭐예요? Destination address죠. Notifies destination to get ready for new frame. 새로운 프레임이 온다 하는 것을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라 하죠. Get ready for new frame.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송신이 될 거니까 준비해라 하는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프리엠블이 있고 스타트 오브 딜리미터가 있는데 어느 걸 거야? 여기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될 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01010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을 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preamble synchronizes sending and receiving devices for frame delivery. 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한 그 동기화를 한다. 동기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 그 101010 그 비트가 타이밍이 정확히 맞도록 해주는 건데 이게 프리엠블에 가깝네요. 그래서 1010 패턴이 옴으로써 데이터 비트가 1010이 이렇게 타이밍이 맞는다 하는 것을 타이밍을 맞추는 게 이제 수신 측의 회로를 준비시키는 거죠. 수신 측이 1과 0의 타이밍을 맞춰서 수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 또 notifies destination to get ready for a new frame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1010이 수신이 되는 와중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 와중에 자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프레임이다를 알리는 스타트 오브 프레임 딜리미터일 것 같은데요 생각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examine the cyber events and 이게 뭐냐 detects errors in an Ethernet frame 이더넷 프레임에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프레임 시퀀스 부분이었죠, 그죠? 네. 틀렸군요, 여기에. 제 생각과 반대로 설명이 돼 있나 봐요. 여기에 뭐 본문을 봅시다. Used for synchronization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devices. 통신 측과 수신 측이 동기화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Tell the receivers to get ready to receive a new frame. 이 순서로만 봐서는 여기가 여기에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프리엠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get ready to receive a new frame이 start of frame delimiter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꾸로 답이 돼 있네요. 실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preamble and start of frame delimiter fields are used for synchronization between the sending and receiving devices. 그냥 전체적으로 이 프리엠블과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가 이제 동기화 용도다 이렇게 돼 있고 these first 8 bytes of frame are used to get the attention of receiving node. 수신 측으로 하여금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부터 보낸다 그런 용도다. Essentially, the first few bytes tell the receiver to get ready for receive a new frame. 예. 여기에 그 말이 있네요. 그래서 first few bytes가 이제 이 preamble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start frame delimiter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reamble 부분이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오니 준비를 해라.
그 의미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의미는 아마도 새로운 프레임의 시작 부분을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를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프레임의 동기화, 그러니까 비트의 동기화가 아니고 여기 동기화는 단순히 1010 비트들의 동기화가 아닌 프레임의 동기화라고 이해를 해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이더넷 프레임 구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프레임 불이 오고 스타트 프레임 불이 이건 뭐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맞추면 되죠. 데스티네이션 소스 여기 이거 802.3이군요. 802.3에는 여기에 이제 타입이 아니고 렌스가 오죠. 그리고 802.2 헤더와 데이터 프레임 체크 시퀀스 이제 딕스하고 조금 다르죠 구조가.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다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맥어드레스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맥어드레스 구성은 뭐 여기에서 지금 헥사가 온 이유는 이제 16진수로 맥어드레스를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왜 맥어드레스는 48비트고 48비트를 2진수로 표현하기엔 너무 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진수로 표현하기에도 길기 때문에 IP 주소는 10진수로 보통 8자리씩 끊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컴팩트하게, 왜냐하면 IP 주소는 32비트고 맥어드레스는 48비트 보니까 더 많죠, 그죠? 1.5배나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더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6진수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16진수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16진수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48비트의 맥어드레스는 그 하나의 링크 안에서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구분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된다 하는 거고, 구조는 이제 24비트의 OUI 부분과 24비트의 그 시리얼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니크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붙이는 고유 번호고, 이 OUI 코드라는 건 이제 그 제조사에 대한 코드가 되겠고, 이건 이제 IEE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략 한 코드 하나당 1,000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은 이 주소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 하면 그 NIC의 펌웨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burned in address라고 부릅니다. burned in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burn이라는 건 이제 태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태워서 새기는 것을 우리가 burning이라 그러죠. 저장을 시키는 거죠. 펌웨어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 생산 과정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 표기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16진수로 표현하는데 그 16진수 각 자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을 때 저렇게 대시로 구분하든지 콜론으로 구분하든지 아니면 네 자리의 16진수마다 점으로 찍어서 구분하든지, 이건 한 바이트씩이고 이건 두 바이트씩 표현한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대시가 쓰이겠죠. 뭐 확인해 보시려면 뭐 아시다시피 ipconfig /all 해서 확인하면 이와 같이 대시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네. 리눅스에서는 WSL 가지고 리눅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가 없나 보네요. ifconfig 해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콜론 방식으로 한 바이트씩 16진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시스코 장비 같으면 이제 이 마지막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 같은 데서 보시면 아마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제 PC의 맥어드레스를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보면 네 자리씩 끊어서 점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윈도우즈와 리눅스는 해봤죠, 그죠? 시스코 장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뭐 show, IP, ARP 등령에서 ARP 테이블에 자기의 맥어드레스도 IP 주소와 함께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닝 어드레스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이것이 이제 램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램에다 올려놓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램에 올라온 값을 내가 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쓰지 않고 그냥 램에다가 다른 값으로 그냥 덮어 써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맥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그 장비의 고유 어떤 주소라든가 장비에 식별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말로 그 장비가 진짜 그 고유의 맥어드레스냐 하는 것이 물음표 퀘스천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맥어드레스를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버니는 바꿀 수가 없지만 램에 올라온 건 얼마든지 덮어 쓸 수가 있죠, 그 값을.
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이 프레임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 보고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H3로 가기 위해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CCC로 했다면 그러면 얘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자기 거니까 받을 거고 다른 애들은 자기 맥 어드레스가 그게 아니니까 안 받을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맥 어드레스의 유형에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가 있다. 예. 통신의 방식에도 이제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1대1.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 대상인 것이 이제 유니캐스트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랜 안의 전체죠. 우리가 랜이라는 것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정의했고,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브로드캐스트 목적지 맥 주소를 이와 같이 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목적지 맥 주소죠. 이와 같이 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호스트들의 범위까지를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스위치에서는 목적지가 이런 맥 어드레스가 들어오면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다 전송한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목적지의 주소를 IP 주소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볼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이제 192.168.1.255/24라면 그러면 이제 /24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호스트 주소죠. 그럼 호스트 주소가 all1이면 이 진수로 all1이면 255가 되고 이 경우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브로드캐스트 IP 주소죠. 그러면 이제 IP 레벨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같은 네트워크에 /24로 지정되어 있는 이 주소들, 호스트 주소들 192.168.1.1부터 192.168.1.254까지가 되겠지. 호스트의 주소는 255는 브로드캐스트로 쓰니까 0번은 네트워크 주소로 쓰고 그러니까 이러한 주소 범위에 대해서 전부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위한 맥 주소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라면 즉 얘네들의 호스트가 전부 192.168.5. 얼마로 돼 있다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전달이 된다. 그리고 걔네들은 그 프레임을 수신을 해서 이게 나한테 온 거니까 브로드캐스트는 어차피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신하고 이걸 벗겨내고 목적지의 IP 주소 보면 이것도 이제 브로드캐스트니까 이게 나한테 온 거다 판단하고 또 벗겨내고 이제 이 데이터를 상위 계층으로 뭐 예를 들면 TCP면 TCP, UDP면 UDP한테 넘기면 거기에서 이제 포트 번호에 따라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건네줄지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는 특정 다수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케이스다. 그래서 특정 다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맥 주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OUI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 이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48비트 중에 24비트는 01, 00, 52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걸로 정해져 있고 그럼 나머지 여기 중에 첫 번째 비트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24비트고 24비트인데 나머지가 23비트죠. 그죠? 그럼 23비트는 무슨 값이 들어가냐 하면 실제 여기에 IP 주소 중에 이거 결국은 멀티캐스트를 하는 거니까 IP 주소도 멀티캐스트 주소다 이거죠. 예. IP 주소의 범위 중에 0.0.0.0에서부터 25.25.25.25까지라고 그러면 IP 주소가 전체 32비트가 이만큼이 뭐 A 클래스, 뭐 이만큼이 B 클래스, 이만큼이 C 클래스, 이만큼이 뭐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D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멀티캐스트 주소 범위죠. 이 부분의 주소가 여기에 써 있으면 그 주소의 하위 23비트 이거는 사실은 32비트잖아요. 그죠? 32비트 중에서 하위에 23비트만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멀티캐스트 맥 어드레스로 쓴다. 어차피 이것도 이제 멀티캐스트 IP 주소이고요. 네, 그것의 일부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선택적 다수일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그 멀티캐스트 IP 주소에 의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